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양주사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죠.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비디오 아트 들어갈 차례인가요? 503페이지죠? 네, 비디오 아트. 자, 부산 대구 수강생들 다 안 드셨죠? 네. 자, 비디오 아트도 그동안 이제 저희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던 파트이고요. 백남준이라는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 때문에 플럭서스라든가 관련된 내용들 이미 시험에서 나왔죠. 올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안 나온 게 있다고 하면은 예전 객관식 때에 나왔던 백남준 자체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남준의 시기 흐름, 크게 뭐 네 시기 혹은 세 시기로 구분할 때 이제 연대별로 어떻게 매체가 발전돼 왔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백남준 뒤에 이래서 교과서에 잘 나오는 2세대 비디오 아티스트에 대한 것도 아직 안 나왔죠. 자, 기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503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세요. 캔버스 물감 대신에 모니터 카메라, 스크린 같은 비디오, 즉 TV 브라운관을 활용하는 기술이죠. 기원은 매스 미디어로서의 TV 영상을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바로 이런 비디오 아트라는 것이 1960년대 초부터 당연히 백남준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백남준은 원래 플럭서스에서 이제 전위적인 예술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 비디오 아트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스 내용 보시면 60년대 초반 시작이 됐죠. 비디오 녹음, 재생해서 보는 과정이 좀 더 저렴해지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 것들을 예술가들이 이제 기호로 잡아서 매체로 탐구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남준도 했었고요. 워홀도 원래는 비디오를 영상으로 이제 다뤘었어요. 자, 등장 배경 당연히 테크놀로지 산업의 급속적인 발전이겠죠. 그래서 미디어가 확산된 것이 배경이 되고요. 또한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서 예술의 생활에 대한 욕구가 크게 된 것. 당연히 이 비디오의 등장 배경에는 이제 이 과학 산업 기술의 발전을 꼭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의의가 예전에 시험 나왔었죠. 대중매체를 미술적 활용하기 때문에요. 괴리감을 없앴어요. 미술과 대중과의 괴리감 없앴고요. 일상성. 넓게 보시면 이제 다다부터 네오 다다, 그죠? 팝아트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일상성을 추구를 합니다. 자, 단조로운 시각에서 벗어나서 시간성과 동영상, 특히 이제 이 시간에다가 이 움직임 자체가 이제 결합되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탄생이 됐죠. 비록 역사는 너무나 짧았으나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전자 이미지 구현에다가 그리고 이 나레이션이라는 시간성을 접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이후 줄 보세요. 이 비디오 아트의 특성을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미니멀리즘이 이제 60년대 후반 이제 서서히 점으로 갈 때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는데요. 그때 이제 뭔가 지루했던 기존의 형식주의 미술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 비디오 아트가 재미와 활력소를 주면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특징 70년대 전반부터 성행했죠. 60년대 초반에 등장했으나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은 70년대 TV를 매체, 즉 붓이나 물감처럼 사용한다. 이들은 기록성과 개념성을 남기고요. 복합 다양성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2세대까지 등장하는데 아직 2세대 빌비올레를 비롯해서 아직 시험이 안 났기 때문에 빌비올레는 특히나 꼭 정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확산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일단 다양한 형식으로 확산되죠. 예전에는 그냥 TV 브라운관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영화 필름과 달리 쉽게 수록 편집할 수 있어서 브라운관의 영상 표현이 한정되지 않고 즉시성을 살린 비디오 퍼포먼스, 비디오에다가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거고요. 또한 모니터를 공간으로 배치하는 비디오 설치, 이게 가장 흔하죠. 또한 조각으로서의 비디오 스컬프처, 즉 비디오 조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원격 지원에 따른 비디오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더 나아가서 레이저 비디오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들은 테크놀로지의 빠른 성장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하고 있는데 이 기술 진보가 요즘에는 더 빨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시잖아요. TV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발전된 기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디오 아티스트 작가들이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성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굉장히 문화가 생활화됐잖아요. 따라서 이런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한다. 이 문장은 줄곧 두시고요. 비디오 아트가 요즘에 이 새롭게 잡고 있는 전략이 이제 새로운 이런 이 플랫폼 개별적으로 유튜브라든가 SNS를 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에 맞추는 형식으로 이제 빨리 이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무거운 그래서 전 시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당연히 아니죠. 인터랙티브 성이나 비디오 매스업 이런 것들 같은 새로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우리는 대표적인 작가를 꼽자면 이제 총 3명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직 안 나온 것은 이제 아무래도 빌비올라하고 우측에 있는 앤디 워홀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기원이자 너무나 중요한 백남준은 당연히 자세히 정리하시는데 백남준과 워홀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비교하시고 빌비올라 자체의 특징과 이념 그리고 역시 스승 백남준과의 차이점. 백남준의 제자예요. 빌비올라가. 자, 일단 백남준은 저희가 이제 한국 미술사에 또 나올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남준을 바라보는 시점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백남준을 바라보는 시점은 약간 구획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일 밑에 보시면 양식상 4개의 시기로 구분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통용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박스 치시고요. 백남준의 시기, 양식을 4가지. 60년대 TV 설치, 백남준이 처음 알려질 때 초창기 젊었을 때죠. 실험 모색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TV 자서 같은 것들 있죠. 굉장히 좀 투박한 초창기 비디오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테이프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 안에서 영상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이야기가 화려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테이프 작업이 70년대 번영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생방송,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굿모닝 미스터 오이라든가 시에 나왔죠. 이제 여러 개 대표적인 생방송, 전 세계 위성 방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확산기입니다.
주로 이제 80년대죠. 그리고는 이제 그가 완성을 하지 못했으나 어쨌든 첫 출발을 보였던 레이저 아트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제일 마지막에 레이저 아트 같은 경우도 삼원서라든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몇 개의 도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 따라서 이제 레이저 자체의 원리 있죠. 저희가 이제 표현 파트에서 다룰 텐데 레이저 아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원리가 이루어지는가, 뭐 헬륨 레이저라든가 몇 가지 레이저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식적으로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변화의 시기다. 여기는 맞았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대를 또 추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개별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크게 네, 시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남준 위에 상단부 박스 비디오 아트 역사 탄생, 거기에 63년 음악전 일렉트로닉 TV. 자, 우리가 시험 나왔던 도판이죠. 비디오 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백남준의 이제 가장 초창기 작업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 앞에서 플러서스 할 때 그때 도판 나왔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 이 화랑에서 요셉 보이스 공연에 의한 믹스드 미디어 퍼포먼스에서, 믹스드가 혼합이죠. 혼합 미디어 퍼포먼스에서 백남준의 네 번째 개인전 전시 제목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비디오 아트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건 제목을 외워두세요. 음악전 일렉트로닉 TV.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와 VTR을 사용하지 않고 TV 아트라고 표현하는 편이 나올 정도로 기초적이었으나,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렇게 이제 불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서스의 교조에 의한, 교조라는 게 어떤 교리 같은 겁니다. 실험성의 확장으로서의 비디오. 그러니까 최초의 탄생은 음악전 일렉트로닉 TV였고요. 이제 확장은 바로 이 플러서스입니다. 작업으로 TV를 도입한 것은 다다의 우연성, 존 케이지 음향 실험. 저희가 존 케이지 같은 경우는 플러서스 배웠죠, 그죠? 예, 이제 어떤 연주가 악기 연주가 없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런 실험적인 예술 방식의 새로운 확장을 의미한다. 일반 대중들의 삶과 가장 밀착한 매체인 TV를 생각하는 자체가 뒷상의 레드메이드 혹은 대중의 예술의 대중화라는 플러서스의 교조에 띄운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세요. 백남준의 TV 아트와 플러서스와의 어떤 그 교조 혹은 그 전반적인 방향성에서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TV 도입과 플러서스의 어떤 이런 그 예술의 대중화라는 부분에 대한 연결점이 결국은 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서술형으로 대비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TV를 민주성, 여기서 이제 민주란 말 자체가 나오는데요. 공중파를 이용한 무차별적 소통 때문에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저 평등하게 같이 얼마든지 원하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폭력성, 뭐 TV의 폭력성은 요즘에도 이런 영상의 어떤 그런 폭력성을 모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잠재된 가장 복합적인 수단으로 여겼다. 폭력성도 있으나 민주성도 있고 장단점이 같이 있는 매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이다라고 본 거고요. 또한 비디오 설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바로 양방향 혹은 쌍방향으로 하는데요.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보통 인터랙티브 아트를 하는데 이 인터랙티브 아트를 어떻게 보면 백남준의 초창기에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비디오의 그 속성을 간파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큰 특징을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한국 미술사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각에 대한 특징을 볼 거예요, 비디오를. 자, 이제 워홀입니다. 팝 아티스트 워홀은 백남준이 보통 TV 자체를 어떤 조각적 혹은 설치적으로 활용했다면 이 사람은 레코더 작업, 즉 영화, 필름으로 이제 활용한 거예요.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자, 그는 미술가이면 머무르기 원하지 않고요. 300편에 근접한 영화 그리고 TV 그래픽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잡지 인터뷰를 참관해서 당시에 이런 시대 유행도 이제 선도했는데요. 인터뷰는 가르마 쳐두시고요. 백남준의 워홀의 비디오 아티스트의 어떤 그런 흐름 중에서 그가 이러한 그 비디오 레코더 영화 작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일으켰는 게 바로 이 잡지 인터뷰라는 잡지 때문입니다. 자, 그는 팝아트의 대중 매체 속성으로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다. 여기서 이제 비디오 영상, 즉 비디오 자체의 브라운관이나 이런 그런 그 조각적인 설치성을 더 강조한 백남준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이제 영상 쪽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활용했다. 60년 중반 영화 제작가가 되어서 스스로 이제 제작자가 된 거죠. 실험 영화나 각종 비디오 작업들을 활발하게 제작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영상 자체를 이 비디오 레코드를 활용한 것이 백남준처럼 뭔가 실험적인 새로운 것을 위한 어떤 그런 플러서스의 어떤 교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철저하게 팝아트에서 대중매체를 다뤘잖아요. 그 대중매체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실크스크린으로 포스터라든가 어떤 그런 대중 스타들을 찍었죠. 그런 일환으로 실크스크린이 너무 평면적이니까 이거를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을 만들어보자 한 게 그가 이 비디오 아트 레코더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니까 완전 어떤 성향이나 출발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는 줄거져 있죠. 비디오 레코더에 주목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비디오 레코더는 사람들을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자신의 스크린 작업을 도왔던 조수들을 데리고 자신의 작업실 뭐였죠? 팩토리, 공장에서 촬영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따라서 그 문장 다시 한번 발표를 치세요. 그는 비디오 레코더에 더 주목을 해서 이것이야말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필요하다. 이 비디오 레코더 자체를 풀어 쓰면 이제 비디오 자체로 영상을 기록하는 걸 얘기하니까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는 언더그라운드 파티들을 비디오 퍼포먼스 아트로 욕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비디오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하단부에? 자, 거기 도판 우리 앞에 있는 위 부분은 이제 백남준인데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쭉 체크를 하시고, 자, 거기에 그 첫 번째 있는 인공위성 있죠? 네, 거기 그때 시험 나왔던 도판이었죠. 거기 설명 보시면 1시간에 걸친 생방송 공연을 세 대륙의 8개 도시, 서울에도 했었어요. 동시 중계를 확산시킴으로써 일방적으로 명령을 쓴다는 도구로서 TV 기능을 부정하고요. TV 매체를 상호 소통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 장소성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요거는 근데 그때 객관식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객관식은 이제 그 맞는 거나 틀리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요거를 제시해놓고 최초의 세계 생방송이다라고 한 건데 그게 틀린 거였죠. 최초는 70년대 별도로 있었어요. 요거는 가장 유명한 거지만 최초는 아니었다. 위성 생방송으로는. 그리고 거기 그 중간줄에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이런 작품들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그 비디오 조각, 즉 비디오 스컬처 개념입니다. 비디오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제일 밑에 워홀의 비디오 아트 지금 그가 직접 촬영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워홀이 직접 영상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설명. 사람들은 비디오 레코더를 갖고 세상의 포론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며 또한 TV를 통해 사람들을 훔쳐볼 것이다. 해서 즐거우세요. TV와 비디오 레코더를 사람들의 관음주의, 노출주의 양면을 직접 드러내는 매체로 썼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이 결국은 대중매체에 사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사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임용 미술 쪽에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객관식 때는 작품이 그리고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는 정말 가벼운 언급이었죠. 빌 비올라, 백남준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TV 브라운관이 아니에요. 그냥 전시장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은 전시장의 한 벽면에 명사를 투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 슬라이드, 그죠? 빔 프로젝트처럼. 그래서 화려하고 조용한데 서서히 슬로모션으로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천천히 사람이 걸어 나오면서 전체 물을 확 껴안는 이런 장면들이 정말 초집중을 시키는 그런 음향 설치 영상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도 매우 거대해서 거의 뭐 10m가 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생명, 본질, 그죠? 생과사, 뭐 어떤 그런 그 근원적인 어떤 그죠? 사람의 생명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기술이 또 아주 고퀄리티가 되는데요. 그래서 비디오 아트에 음향 기술을 결합했다라는 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백남 조술 활동하면서 음향 기술을 적용한 비디오 아트를 만들면서 70년대 예술가 세대의 선구 역할을 하면서 이제 2세대 비디오 아트 시대의 선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는 비디오 환경 설치 작품이다.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환경화하는 거죠. 관객을 여러 개의 동영상 스크린과 음향으로 에워싸는 파격적인 대형 환경 비디오 아트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어떤 천장의 벽과 높이가 이 사람은 조건이 전시할 때 굉장히 크고 높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데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네 군데 벽에서 동시에 혹은 한쪽 벽에서 이제 한 면만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숭고하고 이 낭만적인 형상을 일으킨다. 이 숭고미. 그래서 이 사람의 비디오 아트를 숭고한 그런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제가 본질적,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시간의 심오한 특질을 기록하고요. 관객들을 하여금 보고 듣는 행위를 통해 인식을 하게 한다. 뭐를? 이런 본질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인간, 자연, 우주에 대한 성찰을 표출하는데요. 가장 사실적이고 물질적인 재료인 비디오를 통해 존재에 대한 추상적 질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제에서의 낭만성을 표출하는데요. 바로 자연과 싸우는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싸우는 형상? 즉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우리 앞에서 봤던 독일 낭만주의 프리드리에서 보였던 회화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죠. 인간이 자연에 비해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사람들은 도전해 왔잖아요. 그죠? 이 도전하는 인간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인간의 삶이란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런 주제 다 포괄적으로 낭만주의입니다. 그가 70년 중반 일본에서 동양 문화를 접한 뒤에 명상, 기도, 자유의 예술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반영한 것이 그의 작업의 성향이다. 따라서 자연에 싸운다는 말 자체가 어떤 예가 있느냐. 불길에 휩싸인 인간. 이게 싸운다는 개념을 본 거예요. 물속에 빠진 인간. 느린 동작으로 비통해하는 모습, 출산 모습 등등을 짤막한 영상으로. 실제로 길진 않습니다. 안 돼서 한번 관객 보면은 10분 남짓으로 전체 영상을 다 보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 삶과 죽음을 성찰하고요. 정신과 육체의 변증법을 탐구. 변증법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씨를 뿌리면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고 열매에서 또 씨가 생기고 이런 어떤 순환을 변증법이라고 하죠. 정신과 육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본질과 초월성의 도달 등 낭만적인 지평을 추구한다. 있죠. 그래서 제일 박스 보시면 그의 이런 작품들이 쭉 나올 텐데요. 첫꿈, 소멸 등등등 이런 작품들은 제일 아래 박스 보세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심리적 의식의 흐름, 줄 보세요. 심리적 의식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스승이 하지 못했던 혹은 다른 작가들 혹은 뭐 워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유희적으로 다뤘잖아요. 그죠? 이런 독창적인 영역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비디오라는 현대적 예술 언어로 미술사적 주제를 연구, 새로운 장르를 구축했다라는 평도 받았고요. 영상이라는 매체를 확장, 시간을 기반으로 영상 이미지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체크해 두시고 우측 페이지에 507페이지 있네요. 자, 그의 작품들 워낙 유명한 바로 물의 순교자, 도치된 선생, 뭐 이 물 시리즈 있고 불 시리즈 있는데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대형 화면에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뭐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스크린 5m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남성이 쏟아지는 색과 점성이 변하는 물줄기에 흠뻑 젖는 모습이다. 이걸 통해서 뭐다? 상징 줄 요새 인간 탄생의 불가이한 순간. 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탄생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관객 눈에 비친 일련의 의식의 변화들을 겪어나가게 되는데요.
자, 작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 지각의 근원적인 구조가 인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각의 근원적인 구조,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보는 흙이나 물이나 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혹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밑에 전체 줄 보시고요. 이러한 흙물, 피, 우유, 공기 등을 통해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 보여주고, 미지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 고통 속에 살다 죽음을 이루는 인간의 삶을 상징한다. 이런 문장들 나올 때 서술형으로 백지시기 하셔야 돼요. 짧게 얘기하면은 뭐 그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겠지만 이렇게 풀어서 될 때는 또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있는 밤의 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의 또 작품인데요. 좀 더 초창기 작업이야 이게. 그러니까 물의 순교자나 물불 시리즈가 조금 더 뒤고요. 전성기 때.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촛불 시리즈 혹은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영상미를 보여주는 시리즈를 했어요. 빛과 어둠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탐구한 거예요. 바그너의 오페라를 틀어놓고요. 그 두 개의 주제에 놓인 스크린에 한 쌍의 여인이 모습이 영사되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정신적 통합이 이루어진 장면이다. 진실된 사랑이를 알려고 하는 개인과 타자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의 초창기부터 이렇게 어떤 빛이나 어둠, 생명 이런 것들을 탐구해 왔다. 이 촛불들이 이제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대규모로 이제 바뀐 거죠. 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 용어 하나 외워두세요. 컨버전스 아트, 교과서 용어죠.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컨버전스. 캔버스에 그리던 그림을 뭐다? 줄 보세요.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한 미술입니다. 보통은 이제 벽면에 이렇게 빔으로 영상가 될 텐데요. 자, 주로 명화를 최첨단 영상 기술과 결합해 움직이는 영상을 우리가 컨버전트 아트라고 합니다. 많이 전시했었죠. 뭐 거기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나 모네, 뭐 고고나 르누아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자, 이것은 그 특성상 일명 줄을 보세요. 몰입형 전시라고 합니다. 컨버전트 아트를 다른 말로 몰입형 전시. 평면에 머물러 있던 작품에 대한 작품의 다양한 비주얼 이펙트를 줍니다. 비주얼 이펙트라는 게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인데요. 뭐죠? 비주얼 디자인, 홀로그램, 뭐 VFX라는 시각적인 특수 효과 등등을 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 손을 대면은 거기에 색깔이 변하는, 이렇게 이제 그 관객이 직접 참여했을 때 변경되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죠. 3D라든가 프로젝트 등을 적용해서 원작에서 느낄 수 없는 공감 감적 효과 줄고 장점입니다. 이런 컨버전트 아트의 장점은요, 일단 디지털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공감감적 감각, 공감감적 효과를 연출한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그 부위만 내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붓터치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또 터치하면 또 커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간 그리고 감각이 이제 결합된 그런, 기존에 이제 회화는 2차원 평면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단편적인 면이 공간도 확장되고 감각에 대한 것도 결합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 해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빌비올라는 꼭 서술형으로 대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8페이지는 이제 시네티즘이에요. 자, 키네틱 아트로 저희가 그 저번 주에 한번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에서 오바트 키네틱을 시네티즘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위에 50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한마디로 이제 시네티즘은 가장 넓은 용어예요. 포함 관계를 보시면 키네틱 플러스 오바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키네틱은 실제 움직이는 거죠. 얘는 그 움직이게 보이는 거죠. 착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작품 자체가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키네틱은 물론 실제 움직이지만 바로 인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자연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해서 그때 시험 나왔었죠.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시네티즘이라고 해요. 모든 움직임.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 동력의 핵심은 누구였죠? 주동자, 다른 대표적인 사람. 자연 동력의 주동자 홀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네티즘 이게 전체라고 보면은 최초는 뭐예요? 어떤 작품이죠? 퓰사에서 최초의 시네티즘은 그럼 뭐가 돼요? 작품으로 치면은 또 이게 나와야겠죠. 있잖아요. 최초 작품은 비싼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어쨌든 우측 페이지에 그 표 그때 저희가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네티즘의 흐름을 봤을 때 509페이지 이제 보치오니의 이 작품부터 이제 저희가 기원으로 보지만, 이거는 뭐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상의 기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제 시작은 바로 뒷상의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죠? 자전거 바퀴. 동력의 최초는 가보지만 저희는 핵심 인물은 팅겔리 양식파, 그죠? 그리고 이제 모빌의 움직임, 자연 움직임은 홀더고요. 자, 오늘날은 이제 친환경 키네틱에서 이제 테오 얀센이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이렇게 이제 흐름도 좀 체크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런 시네티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념상 미래주의가 기원입니다. 맞아요? 미래주의는 움직임 자체를 동시에 표현하잖아요. 자, 그렇게 그 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508페이지 상단부에 오바트 키네틱 아트에 비교해서 키네틱은 실제 움직임이다. 즉 지각적 수상과 거의 동일하다. 오바트는 일루전을 쓴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키네틱 움직임 자체는
거기 이제 지각적 추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각적 추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각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지각 추상 그러면은 이제 오바트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키네틱 아트는 그냥 실제 모든 움직임 넓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제 움직임 자체 플러스 지각하는 걸 모두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바트와 지각 추상을 나눠보시면 오바트는 시지각을 망막에서 이루어지는 생리적 현상을 본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지각 추상은 심리적 현상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시네티즘 했을 때는 이제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키네틱 아트와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더 확장, 일루전과 실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용어만 참고하시라고 낸 거고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네티즘은 실제 움직임과 느껴지는 움직임을 다 결합한 거다라고 보시고요. 자, 기원 전개,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주의, 기계 이야기 시작이고요. 자, 자연의 법칙을 인지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다양한 움직임을 생각하는 예술로 기원이 사용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벌써 괜찮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1950년 중반 본격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네티즘 자체를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사조로 키네틱으로 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만 이 시네티즘을 어떨 때는 그냥 키네틱과 동일하게 보기도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냥 키네틱 아트를 시네티즘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트 자체는 실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면에서의 움직임으로 국한시키고 저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키네틱 아트의 최초의 전시를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1955년 드니즈 화랑 움직임 전 별표 치고 요거는 기입형으로 외우세요. 1955년에 파랑 이름 가로 별표 드니즈 르네 파랑에서 제목 움직임 전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선언문 발표하고 처음으로 이제 전시가 됐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들은 60년대 프랑스 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움직임의 시각 효과를 목적으로 한 키네틱 아트, 오바트, 지각 조상 등등 여러 용어로 정의가 되면서 이제 정의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드디어 새로운 개념인데요. 생태학적 시네틱 혹은 키네틱이 등장합니다. 생태 키네틱.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테오 얀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20년대 이후에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6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자, 기계 장치 움직임에 역점을 둔 동력 키네틱 아트는 70년대 들어서 쇠락, 생태학적 방법론을 선회한다. 결국은 생태학적 키네틱은 70년대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 유행했던 60년대의 일반 키네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력이기 때문에 기계를 쓰니까 소음 혹은 오염 이런 거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자, 별표 치세요. 자, 70년대 생태학적 키네틱은요 우측에 있는 바로 테오 얀센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 얀센은 여러분들이 역시 시험에 나왔으나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박스에 사이버네틱스 아트라고 또 있죠. 이 용어들 좀 정리하세요. 별표. 사이버네틱스. 키네틱 아트의 다음 단계로 제시된 미술 형식이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고요. 작품 속의 장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공 두뇌학,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AI, 그죠? 이제 자동 프로그램의 그런 두뇌 같은 건데요. 인간 대신 기계의 계산, 기억, 조절 등을 시키는 것이 인공 두뇌학인데 이것을 기초로 과학기술과 정보에 의한 예술의 환경화, 사회화가 개입된 작품 경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국 512페이지 보시면 512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것은 이 테오 얀센하고 체오람 씨인데요. 체오람은 최근에 전출하셨죠. 이 체오람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얘기한 사이버네틱스 아트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최근에는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인공 두뇌학까지 가미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좀만 더 보고 갈게요. 500페이지 보세요. 특징과 이념에서 자, 시네티즘 20세기 초에 기하 추상을 개성하고 미술과 사회에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다. 어떤 면에서 바로 시네티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핵심이잖아요.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또한 시네티즘 사용하는 명확하면서 객관적인 형과 색은요 정확성을 지향하는 현대 목표 형성을 드러낸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줄 그으시고 별표를 치세요. 시네티즘 자체는 굉장히 현대적인데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래요. 움직임이라는 현대의 가장 바로 주된 시각적 경향과 연관돼 있고 굉장히 명확하고 객관적인 형태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인 형태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적이잖아요. 그죠? 또한 그들은 예술의 민주화를 실천하고 추구합니다. 작품에서 시각 신체적 참여자로서 관객 개념을 적극 실현해서 예술의 민주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네티즘이 점점점 관객 참여 쪽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민주화 쪽이 실현되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술의 대중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바제렐리 나오는데요. 바제렐리는 자신의 작품을 똑같이 인쇄로 복제하고 통합하길 바랬습니다. 그런 부분 요구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다량 복제하고요. 건축과 회화의 통합을 통해 이 작품을 대중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경향 또 넓게는 여기 속한다. 자, 개별 작가 위주로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컬러. 자, 잘 아시죠? 전반기, 후반기, 스터빌, 모빌에서 스터빌로. 자, 체크하시고요. 이 사람이 밑에 덕한들은 뭐 다 너무나 유명한 모빌들이지만 그 흐름들 좀 체크하세요. 자,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거 넘어가시고요. 자, 다섯 번째 줄 전반기에는 모빌, 후반기에는 스터빌이다. 기억하시고 그가 덜 유명할 때는 화가가 아니었을 때는 서커스의 그 회전 돌아가는 그
그 기계 있죠? 그걸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기술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전공한 후 나중에 늦게 회화를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당시의 화가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원래 줄기호사 27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섞어서 단원과 동물들을 만들어서 매주 공연을 했던 공연 예술가이자 그런 것들 만든 기계 장치자였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러 온 몬드리안 화가들하고 교류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객들의 대부분 중에 예술가들 중에 몬드리안을 비롯한 현대 초상화들이 있었는데 화가들이 몬드리안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림을 관람하면서 저 몬드리안의 그 그림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해서 탄생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하학적 연재 구성 키네틱 아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초기에는요, 이거 줄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크게 전반기, 후반기 하면은 전반기는 모빌, 후반기는 스타빌이지만 그 사람의 가장 초기는 전기 동력 키네틱이었어요. 이거 좀 주의하세요. 즉 30년대 초에는 전기 동력이었다. 몬드리안 작품의 감명을 받아 그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기하형의 단순한 모빌이 나오게 된 거고 그때는 기계로 움직이게 했어요. 인공 동력 건전지 같은 거 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의 이런 움직이는 몬드리안 조각 같은 느낌에서 이제 조각을 대제해서 해방시켰고 양감을 해방시켰고 이런 평가를 받았으나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넓게. 그다가 이제 35년 이후 즉 30년대 초에는 전기 동력 키네틱이었다가 30년대 후반 바로 기류 즉 지금의 모빌이 나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그렇게 흐름을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팅겔리 전기 동력 키네틱의 선구이자 대표다. 이 사람은 원래 신사실주의였죠. 사주를 물으면. 그렇지만 이제 키네틱 아트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요. 50년대 초부터 프랑스 중심 모터, 폐품, 바퀴 등을 이용한 기계적 움직임에 끝없는 실험 연구를 했다. 특히 그의 대표 작품 외우세요. 뉴욕 천각.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나왔죠? 이게 바로 55년 작품이에요. 뉴욕 천각. 자, 그 대표작 설명 부분 있죠? 뉴욕 천각. 박스 별표 치시고요.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55년 폐품을 조합해서 전동시키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6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거대한 기계인 뉴욕 천가를 발표한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얘기를 하면서 뉴욕 천가 볼게요. 자, 이 그 뉴욕 근대미술관 정원에 설치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뭔가 지금 형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저것 막 그냥 기계 장비들을 아상블러 장구처럼 보이는 특이한 모양인데요. 이거 설명 줄 보세요. 피아노, 자전거 선풍기, 인쇄기 등등 여러 가지 생산, 산업, 사회 생산 등 폐물들을 수집해서 비정형, 특정형이 아니라 어떤 부정형으로 막 설치해놓고요.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요. 또 중간중간 연기나 불을 내뿜기도 하다가 결국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게 누가 부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파괴하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뭐예요? 상징성 줄 그으세요. 결국 이 인류의 어떤 문명 발달에 따른 문명이 곧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폭력성을 나름대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따라서 이제 이게 결국 인간의 행동 같다 해서 인간의 행동을 풍자적으로 오망한 기괴한 기계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인간의 모습들에서 이런 모습들은 그죠? 막 시끄러운 소리 내다가 뭔가 막 이상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쓰러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의 발달에 따른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죠? 여러 가지 뭐 폐해들을 상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키네틱 아트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다라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작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기타 이제 나머지 작품들 쭉 나오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항상 이렇게 약간 그 아상블라주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전부 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폐품들이 많고요. 대부분 기계 생산 조립 부품들이나 그런 물건들인데 폐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5년 그 위에 도쿄 국제미술전에 모터 작동, 소리가 동시에 나는 자동차 폐품 조립 작품도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폐품, 주로 이제 폐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넓게는 정크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게 폐품들을 움직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크 키네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폐품을 추상적 형상으로 조립, 모터의 작동으로 소리가 나며 움직이게 해서 동력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가 된다. 모터, 건전지 이런 것들은 다 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력이죠. 인공 동력.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작가인데요. 아감. 자, 이 사람도 외워두셔야겠죠. 대부분의 키네틱은요. 실제 작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관객이 움직이면 작품이 움직여 보인다라는 특이한 원리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관객이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을 창출하는 특이한 작품이에요. 이거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작품 움직인 게 아니죠. 그러면 오바트 계열이겠죠. 이 사람은 넓게는 오바트 계열이에요. 넓게는. 그래서 53년 파리 전세에서 이러한 경향을 처음 선보인 이후에 60, 70년대 계속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의 움직임이나 작품의 회전 또는 빛의 조작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색과 형태 연출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예요. 예루살렘의 국회의사당 천장에 설치된 키네틱 설치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천장에 설치되었다가 다시 광저가 나온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작품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더라도 서서히 돌아가는 정도 회전축만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작품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좌우 혹은 우좌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띠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띠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시프팅 개념이겠죠. 띠를 절단해서 배열한 거.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오느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새로운
움직임의 관점을 전환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테오 얀센 역시 최근에 나온 지 한참 지났죠. 친환경 자연 동력 키네틱 아트로서 일명 살아있는 해병 동물체 시리즈. 현존 세계 최고의 키네틱 아트로 물리학자, 컴퓨터공학자, 기계제약자, 생물학자, 예술가로 모든 면에서 현대의 다빈치다라고 평가받는 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예전의 천재 개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변에서 스스로 결을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바로 해변 동물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요 이름이 원래 있어요. 이제 그 이름까지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너무나 긴 외래어이기 때문에요. 일명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냥 해변 동물인데 옛날로 치면 이제 해변가에 살았던 공룡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절지가 많은 공룡들. 예술과 공학 사이에 있는 장벽은 우리 마음에서 존재한다라고 유명한 저도 광고까지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의 작품은 과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게 속도가 무려 100km 이상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그 비동력 키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철저하게 나중에 이제 검색해보시면 워낙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기 잘 보시면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파이프 관 같은 것들이 막 수많은 다리들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관이에요. 속이 뚫려 있는 관인데 이 관 끝에는 일종의 이제 그 빈 플라스틱 그 페트병이 달려 있고요. 이게 전체가 이제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자연 바람이 들어오면 그게 압축되면서부터 다른 다리로 밀어넣는 작용이 이제 과학적인 설계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치상 한쪽에서 바람 들어오면은 여기서 수축 팽창이 일어나서 다음 다리 연결되고 이게 그 다음 다리 연결돼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람이 부는 한은 계속 평생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데. 그리고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더니 이제 그 자동차 트랙에서 자기네들이 이 원리대로 이제 더 강화된 그런 그 쇠 금속 파이프 같은 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실제 달리는 속도를 쟀더니 무려 80km에서 100km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과학적인 설계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때 시험에도 자연 동력 키네틱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일종의 이제 친환경 키네틱으로 보는 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도 그죠? 어떤 매연이나 연기가 없고 전기 동력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 환경적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용하지만 요 부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인데요. 그 지금 얘기한 수많은 플라스틱 관들을 대체할 새로운 환경 매체를 찾고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을 이용하지만 그 전체가 친환경 작업이다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키네틱 아티스트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상까지 받았던 사람. 그다음에 최우람 한국 작가로서 실존적 기계 생명체 키네틱 아트다에서 넓게는 사이버네틱스를 보기도 합니다. 우측 페이지 박스에 키네틱 아트의 새로운 시도해가지고 옛날 시험 나온 EAT가 나오죠. 그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로보아트라고 해서 이 로보아트 그런 부분도 이제 넓게는 저희가 사이버네틱스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동력 키네틱 다음이 나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키네틱 아트가 나오면 이 키네틱 자체를 무동력 상태에서 그죠? 일반적으로 키네틱을 보면 동력 키네틱이 나오고요. 요 뒤에 나오는 동력 키네틱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사이버네틱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버네틱스는 요 사이에 이제 로보아트라는 게 있어요. 요 중간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두뇌학 요건 이제 센서 얘는 그냥 인공동력 즉 뭐 건전지 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이제 지금의 사이버네틱스까지 와서 이제 인공두뇌학은 완전 알아서 자기가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 있고요. 로보트는 센서가 작용해서 이제 뭔가를 감지를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고. 동력 키네틱은 그런 센서가 없이 그냥 건전지 넣으면은 바로 움직이는 거죠. 빼면 안 움직이고. 이런 단계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작품도 바로 니콜라 세페르의 CYSP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데 옛날에 시험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우람하고 테오 얀센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YSP에서 CIP 작품에 속해 있는 바로 EAT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키네틱의 이제 새로운 경향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최우람 먼저 볼게요. 1990년대부터 기계 생명체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이 사람은 기계 생명체 시리즈고요. 테오 얀센은 해변 생물체 시리즈고요. 기계가 아니야. 해변 생물체예요.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요목화해서 외울 때 얀센 살아있는 해변 생물체, 최우람 기계 생명체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정밀한 테크놀로지와 설계를 기반으로 실존적 경향인 키네틱 아트를 선보였다. 모터와 CPU 보드 등 전자장치의 정교한 제작이 보인다. 이런 CPU 같은 것들을 쓴다는 것이 발전한 거죠. 서울 전시관 현장 작업인 오페르투스, 투놀라, 움브라 역시 또 외려 긴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요. 이런 작품 등 치밀한 인공적 기계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다. 인간 실존. 주제는 인간 실존적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앞서 봤던 연결이 되죠. 빌비올라도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이 사람도 1세대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키네틱인데. 이렇게 이제 요즘의 그런 후세대들은 그게 비디오든 테크놀로지든 뭐든 간에 항상 이렇게 인간 실존 쪽으로 주제가 선회하고 있는 점. 각종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름과 스토리를 불어넣는 상상력을 적용한 키네틱 아트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그 디자인에서도 그죠? 내부 엔딩 디자인 스토리 같은 개념이네요. 빛을 내뿜으며 움직이거나 꽃이나 미지의 생명체의 섬세한 물리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이는 도판들은 대부분 다 꽃의 형상인데요. 이게 천천히 꽃이 봉우리가 닫았다가 서서히 펴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꽃 모양이 섬세하고 아름다운데 전부 다 이제 기계예요. 이게 그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끝에 있는 거 연꽃과 수레바퀴 형상으로 순회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바로 이제 종교적인 속성, 불교라든가 동양 문화적인 속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있었잖아요. 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큰 대형 그 로비에 있는 큰 작품에서는 이제 이런 공이 굴러가는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머리 없는 사람들이 큰 철판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런 작업들에서 이제 보다 더 이런 실존적인 느낌으로 많이 철학적으로 가미되고 있다. 전시가 이미 일어난 것들은 못 봤다 하더라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관련된 기사 내지는 그 크리에이터의 어떤 설명문을 꼭 프린트해서 봐두세요. 이 사람도 어쨌든 교과서에 잘 실려 있으니까. 다만 이제 시험은 얘기 좀 애매한 게 아직 너무나 젊고 생생한 한국 현대 작가라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문제가 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키네틱 아트의 새로운 시도 예술과 테크놀로지 운동 혹은 미술과 테크놀로지 운동 줄여서 EAT. 자, 중간에 굵은 글씨 되어 있죠? EAT의 참닉.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외워두세요. 요 자체를 풀었을 때는 예술과 공학 실험 단체인데요. 거기 끝에 보시면 요거의 줄임말 EAT는 말 그대로 예술 공학 실험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운동으로서는 미술과 테크놀로지 운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운동을 물으면은 혹은 어떤 그런 그 그룹 혹은 미술 그룹의 운동을 물으면 미술과 테크놀로지 운동이라고 풀어 쓰시고요. 요거 자체는 바로 하나의 실험 단체였었습니다. 자, 잘 외워두시고요. 니콜라 세프르의 CISP 그 작품 별표 치고 그때 시험 나온 거죠. 자, 60년 중반, 70년 중반 미국 서유럽에 일어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 운동이다. 따라서 넓게는 시네티즘이죠. 자, 전개 50년대 말 구성주의자를 뒤를 이어서 57년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그룹 제로를 결성합니다. 이게 참 제로라는 그룹 참 많네요. 여기저기서 그죠? 외울 필요 정연이 없습니다. 60년 파리에서 시각예술연구단체라는 결성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많은 미술가들이 모여서 키네틱 조각, 빛의 조각, 기계미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서서히 태동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운동이요. 미술과 과학자의 교류를 전제를 했었어요. 줄 그으세요. 자, 이들은 테크놀로지를 하려면 우리만으로 힘들다. 백남준처럼 전문 기계업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근데 이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술가들의 저런 행위가 되게 철없어 보이고 뭐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깔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도가 안 됐어요. 참여가 안 된 채 실패했다. 해서 애당초 원래 시작은 50년대였으나 60년대 말에 과학자들 참여 안 하겠다는데 어떡해요. 해체돼 버립니다. 이후 그룹 제로의 창설자인 오토 피네 줄 보세요. 자, 이 피네라는 사람 아까 이제 실패했던 애당초의 그룹 창설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로라는 그룹에 참여한 많은 미술가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그 당시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이 앞섰잖아요. 또 열려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또다시 이제 실험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결성. 그때 66년 클리버 그리고 누구예요? 라우센버그 나오네요. 라우센버그도 그 사람의 작품 성향 알잖아요. 움직이진 않지만 그런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아상블러를 하니까 이념 자체로는 이제 맞아떨어져서 60년 중반에 다시 설립을 합니다. 예술가 공학 실험 단체 EAT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벨 연구소의 지원 아래 운영을 했고요. 예술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연구원, 과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복합적인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최초의 이제 신뢰가 됩니다.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협업을 하게 된 거예요. 백남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디오 자체를 전기하고만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쪽 전기 수리공 업체 TV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엔지니어 정도만 협업했는데 이때 모든 계열이 다 총합한 최초의 신뢰다라는. 이후 EAT는 예술가들과 공학자들이 지속적 영향력 있는 협력의 장이 되었고요.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첫 번째 그룹은 실패했고요.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유럽에서 실패했으나 미국에서는 성공해서 클리버 여기는 앤디 워홀이 있었습니다. 라우센버거, 제프 존스, 장 팅겔리, 존 게이지 등등은 이후 10년 동안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잠깐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백남준도 들어오고 타키스라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 자장, 그죠? 이 자기력을 이용한 그 작가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 세페르입니다. 바로 그 작품. 따라서 이 작품 제시하면서 만약에 뭔가 가르치기 묻는다면 당연히 EAT 혹은 풀었으면은 미술과 테크놀로지 운동이고요. 이것과 이제 키네틱 아트와의 비교를 한다면 얘네들은 얘기했듯이 보다 더 정교하고 발전된 과학기술 모든 이런 엔지니어를 포함한 프로그램과 다 같이 협업을 했다. 이런 얘기 하셔야겠죠. 자, 밑에 설명 보세요. 제 밑에 이 작품이 조각의 센서와 아날로그 전자기기를 장착, 관객의 존재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태가 바뀌도록 했다. 자, 이것도 이제 센서네요. 실판 적어드렸죠. 로봇. 그러니까 관객이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그걸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죠? 이를 두고 에드워드 키츠라는 사람이요 일명 로보틱 아트다라고 해서 로보 아트 줄여서 로보 아트지만 로보틱 아트가 등장했다라고 평가가 됐었다. 바로 키네틱 아트의 다음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동력이든 뭐든 간에 키네틱 아트의 다음 단계로는 사실 로보틱 아트가 있었고 이게 더 발전해서 사이버네틱스 아트가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 아트는 넓게 사이버네틱스를 결국 포함할 거 아니에요.
얘도 로봇이죠. 우리가 보통 그 사이보그라면 로봇의 종류로 하나를 보기도 하니까 저런 단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